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회차입니다. 벌써 7번째 시험이고요.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됐던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오늘은 CS 개론 세 번째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RM 성공을 위한 고객 접근 전략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ECRM 이 성공을 위한 고객 접근 전략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런 문제.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인터넷 마케팅의 선구자이자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던 세스 고든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구루라고 요즘에 광고도 나오던데요. 1999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결국 이런 건 다 몰라도 되고요. 세스 고딘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허락은 장기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전략이다. 자, 세스 고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소비자의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 여러분 알고 계시는 퍼미션 마케팅이죠. 자, 아무리 보기가 길게 나오더라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딱 키워드 세스 고딘이 얘기했습니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강요하듯 하지 마세요. 이거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막 뭘 보낸다는 건 실제로 강요와 똑같다라고 주장했던 분이기도 하죠. 세스 고딘. 이렇기 때문에 그 관점만 기억하시게 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해리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유형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에 있는 보기만 언뜻 보시더라도 일단은 뭘까요? 네, 일단은 TA예요.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답니다. 그럼 I am okay일까요? I am not okay일까요? 일단 저기서만 보게 되면 I am not okay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 나는 무가치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의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떼지면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I am not okay, you're okay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위에 있는 보기만 갖고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I am okay, you are okay,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자타 긍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협력, 공존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두 번째가 I am not okay, you are okay입니다.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보기 유형이기도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책, 그다음에 회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지금 이 문제에는 빠져 있어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긍정, 타인 부정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들은 안 맞아. 이런 사람들에게 독선, 뭐 베타 이런 키워드가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건 좀 위험하죠. 자타 부정입니다.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돼. 예, 불신, 포기 뭐 이런 키워드 또는 이런 느낌,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향후에 문제 유형이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인지각 유형 중 최신 효과입니다. 자, 리센시라고 나오는데요. 최신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가 잊혀질만 하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그 문제마다 보기를 꼭 보셔야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최신 효과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로 나올 때 특히나 이렇게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 보기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대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동기화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맞아요, 이건 분명하게. 2번,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 타인의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된다.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다. 맞을까요? 네, 초기의 정보가 사라졌을 때 또는 타인 인상 형성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최신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서도 고려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고 아마 보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오답뿐만 아니라 꼭 맞게 나온 다른 보기들의 설명도 참고해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체크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존 포웰이 제시한 자아 개방의 5단계 중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보기를 좀 봐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느낀 대로 말하자면 등의 관용적 어구를 통반합니다. 자, 관용적 어구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느낀 대로 말하자면 지금 뭘 상대방한테 표현하려고 그러죠? 그죠? 내 생각과 판단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거 봐요. 다음 단계로 향상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자아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놓고 본다면 내가 아는 바로는 느낀 대로 말하자면 결국 내 생각과 지금 판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밑에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계, 저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단계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그냥 제목 정도만 아마 수업을 받으실 때도 보게 되면 제목 정도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출제 잘 안 된다고 넘어가는 강사님도 계실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요, 제목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포웰의 자아개방 5단계는 아시겠지만 기본서에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5단계가 뭐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회화 수준. 그 다음에 4단계가 사실 정보들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4단계죠. 3단계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는 단계, 생각을 나누는 단계. 2단계가 느낌, 감정, 직관의 단계라 그래가지고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단계죠. 결국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는 뭐 최상의 의사소통 단계 해가지고요. 뭐 진실의 단계. 저희가 알고 있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맨 꼭대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자아실현 단계와 해당하는 자아실현 단계와 어떻게 될까요? 네, 연관이 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정도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공간학입니다.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그래서 뭐 친밀한 거리, 흔히 이제 뭐 사적 거리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 이 네 가지겠죠. 자, 보기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주로 형성되는 거리로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저 자체만으로 읽어드린 저 파트만으로 답을 그냥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이외의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우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내 자신과 근접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죠. 분명하게. 이거 저희가 45cm 이하라고 불려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까 사적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친밀한 거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개인적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친구 사이에 형성되는 거리죠. 그래가지고 45cm에서 120cm.
정도, 크게 한 걸음 정도겠죠. 사회적 거리 120cm에서 360cm 정도, 한 세 걸음 정도까지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 자, 연설이나 뭐 강의를 들어갑니다. 대중연설을 들어갑니다. 이럴 때 해당하는 거리가 대중적 거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주가 아니라 중이죠. 중. 이런 오탈자를 잘 못 찾네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은 전달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매개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징이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키워드입니다.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징이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이 결국 뭘까요? 언어와 비언어적인 걸 가지고요. 매개 수단으로 쓰게 되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메시지로 전환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부터 제가 거꾸로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서. 그래서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징이 사용이 된다. 라는 관점은 전달하는 매개 수단을 필요로 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말하는 스피커, 쉽게 해서 발신자가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 수단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스피커, 발신자가 하는 게 뭘까요? 다음으로 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알고 계시는 부호화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마 기본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 상징이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동원되기도 한다. 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화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OECD 서비스 산업 분류 중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 없죠. 이 분류. 물론 뭐 추가한 기본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도 하반기였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자꾸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생산자, 개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유통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다라고 얘기가 되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등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면 개별적으로 보면 네 가지죠. 하지만 묶어서 금융 및 보험업 하나, 부동산 임대업 두 개, 사업 서비스업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게 된다면 이 중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네,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그럼 도소매업은 어디 들어갈까요? 도소매업 유통 서비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운수업 당연히 유통 서비스요. 운동 서비스업 얘는 뭘까요? 운동 서비스업 네, 얘는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개인 서비스입니다. 교육 서비스업 자 이건 사회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내려고 했다면 실제로 한 서비스 종류를 쭉 나열해 놓고요. 그 중에 다른 한 가지를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유형 중 다음 도표의 형태를 지닌 분류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도 아주 독특하게 문제 출제 방식이 조금은 변화됐습니다. 기존까지 러브락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서비스 지점, 단일 복수 있지, 고객과 서비스 기업과의 관계, 자, 이 옆에 있는 회색 부분 빼놓고요. 극장, 버스, 잔디 관리, 우편 배달이 나와 있는
저 흰색 부분을 가나 다라로 가려가지고요. 저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무엇일까요? 라는 걸 물어봤던 전형적인 형태가 이 러블하게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분류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표 분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뭘 유추해야 되느냐? 서비스 지점이라는 단일이냐, 복수냐, 고객과 서비스 기업과의 관계,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서비스 기업이 고객 쪽으로 갑니까? 라는 걸 나눠 봐야 되는데요. 요 네 가지만 단일 입지, 복수 입지, 고객이 서비스 기업으로 갑니다.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갑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서비스 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과연 한 곳에서만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뭉쳐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지 고객이 꼭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기업을 찾아서 아니면 기업이 실제 고객에게 찾아오는지 이런 관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CS 개론 5장 아마 출제 문제가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유형을 끊임없이 보고 계실 겁니다. 꼭 참고해서 한번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의 4대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서비스의 4대 특성,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저희가 동시성이라고도 불러요. 마지막 소멸성입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닌 거 뭘까요? 네, 재판매성입니다. 이런 건 뭐 저희가 배운 적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구별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CS 개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6장에서 나왔네요. 관광 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관광기업 활동을 통하여 고객인 관광객이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 먼저 키워드가 나옵니다.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호감과 만족감을 느꼈다면 이 고객 뭐 할까요? 그죠? 재방문하러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다. 가치를 낳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 고객이 이번에 왔다가 다음에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 관광지에 와서 또 돈을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는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재방문을 하게 만들어서 가치를 낳는 지식과 행위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되는 관점 저희가 뭐라 불러요? 네, 비즈니스적 정의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 만족한 사람은 재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낳는 결국 관광지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겠죠. 지식과 행위의 총체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사원의 헌신, 자, 종사원 얘기 나옵니다. 세심한 봉사 정신 이런 거 나오면 관광 서비스 기능적 정의죠. 기능적 정의.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나오면 네, 구조적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앞서 보셨던 두 번의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 출제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적었던 문제의 파트에서 동일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낸다는 것보다는요 문제 유형을 조금씩 변화해 간다라는 관점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 갖고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한번 저희 거 홍보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화면 보이고 있고요. 위에 있는 화면이 제가 출판한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자료입니다.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총 13회차 문제와 분석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본서 내용은 교재 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의 내용들 위주로만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재의 기본서만 갖고 시험을 대비하겠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 서적을 갖고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겠습니다만 기출문제 분석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교재를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 인증을 해주시면 카페 가입을 도와드리고 다 등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최신의 기출문제, 뭐 다중 출제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라는 자료는 전부 다 구별해 놨습니다. 구비해 놓고 구별해 놨습니다. 구별해 놨다는 건 저희 챕터별 기출 문제들 분석 때문에 그래요. 출제 경향을 알 수도 있고 문제의 풀이의 핵심 키워드도 배울 수 있는 뭐 시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참고해 보시면 시험 합격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전략론으로 가겠습니다. 전략론 1장이란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